물체랑 오메가 분할 싹 하고 가죠. 그게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아서 힘 파트를 해드릴 건데 봐봐 소매가 힘이 뭐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힘이죠. 힘이 뭐니라고 하는 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본다. 힘이 뭐야? 힘이란 물체의 모양 또는 위치, 빠르기, 뭘까요? 힘이란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보다 능력이다. 힘 눈에 보여? 안 보인다? 근데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에서 힘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인정돼. 왜? 힘을 받으면 받은 만큼 뭔가가 바뀌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얘는 지금 힘 받고 있어. 왜? 모양이 바뀌니까. 맞아? 이렇게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뭐가 바뀌는데? 호명아,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힘 때문이야? 그건 열 때문이야. 알겠어? 힘에 의해서 바뀌는 건 물체의 뭐다? 모양이다. 그래서 또 뭐다? 힘에 의해서 바뀌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힘이라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모양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야. 뭐야? 힘 받았다는 얘기야. 힘 말고 다른 걸로 얘 모양을 바뀌게 할 수 있어?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 모양 많이 바뀌었어. 무슨 말이야? 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야.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 무슨 말이야? 힘 조금 받았다는 거야. 모양이 안 바뀌었어. 무슨 말이야? 힘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유일한 능력을 나는 힘이라고 해 라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요 알고 있는 운동 상태라는 건 뭔데? 힘 받아서 모양 바뀌는 건 이해.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는 건 뭘가 바뀐 거지? 그쵸.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빠밤. 이 빠밤이 바뀌는 게 바로 힘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가다가 더 빨라져. 아, 이 새끼 힘 받고 있네. 느려져. 그래도 힘 받고 있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빠르기가 안 바뀌어. 무슨 말이야? 힘 안 받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이거 힘인데, 그러면 이러한 힘을 받았을 때 어떤 애는 모양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두부에 힘을 주면 두부는 찌그러져요. 모양만 바뀌어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애를 멋진 말로 형태가 변했다, 뭐 됐다? 변형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변형되는 대표적인 거, 물론 두부 같은 애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용수철 아니야? 용수철은 힘 받은 만큼 뭐하네? 늘어나. 되겠어? 네.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나는 걸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됐니? 그러면 용수철은 힘을 받으면 받은 만큼 늘어나는데 얘는요, 내가 10N의 힘을 계속 줘. 그러면 계속 늘어나? 아니면 늘어나다 멈춰? 내가 10N의 힘을 주니까 얘가 2cm 늘어나. 그러면 10N의 힘을 계속 주면 계속 2cm씩 계속 늘어나? 안 줘. 그냥 2cm 늘어나는 거 유지하죠. 그러면 2cm가 아니고 더 늘어나게 해서 4cm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더 크게 줘야죠. 그래서 용수철은요, 외부에서 받고 있는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뭐하고 있니?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체야.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용수철은요, 외부에서 10N이라는 힘을 주면 용수철이 정확하게 2cm 늘어난다는 말이야. 또 20N의 힘을 주니까 정확하게 2배, 4cm 늘어나. 근데 이 용수철에다가 내가 힘을 얼마를 줬는지 모르는데 그냥 잡아당겨 봤어. 그랬더니 얘가 6cm 늘어났어. 그러면 내가 힘을 얼마
얼마 줬다는 얘기일까? 30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용수철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요. 용수철은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용수철 저울이다.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용수철 저울의 목적은요. 바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용수철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요.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변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용수철 말고 고무줄도 있지 않아요? 그럼 고무줄로도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있다 없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4년 전에 과거 문제가 나왔어요. 용수철 저울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고무줄 저울로 안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뭘것 같습니까? 고무줄이요? 맞아요. 처음에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고무줄이 늘어나는 길이가 비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힘의 크기와 고무줄이 늘어나는 길이가 비례하지 않게 돼. 그래서 고무줄을 가지고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변형된 길이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용수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로 만들어 쓴다. 그러면 이러한 용수철은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한테 물리원을 배웠으니까요. 용수철은요. 어떤 A라는 용수철은 똑같이 10N이라고 하는 물체를 매달았는데요. 10cm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단단한 용수철은요. 똑같이 10N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매달았는데 늘어난 길이는 겨우 5cm밖에 안 늘어났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용수철이 더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는지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값을 만들려고 한다. 그 상수를 K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렇죠. 용수철 상수라고 나는 얘기한다. 또는 같은 말로 얘를 뭐라고 한다? 탄성계수라고 얘기할 거다. 그걸 K라고 쓸 거다. 그렇다면 이 용수철 상수 K 값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각각의 용수철을 1m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죠. 그러니 A라고 하는 용수철은 10N의 힘을 줬더니 10cm라고 하는 0.1m 늘어났네. 그러면 얘를 1m 늘어나게 하려면 길이가 10배 커져야 되니까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몇 배? 10배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100N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100N의 힘으로 1m 늘어날 수 있는 용수철이다. 그래서 A 용수철 상수로 100N/m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B의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B는 얼마? 빨리 계산. 얼마 나오냐? B 얼마 나오니까? 200 나오죠. 그래서 10N의 힘을 주면 0.05m 늘어나니까 그래서 B라고 하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200이야.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는 A보다 B가 2배 커. 2배 크다는 얘기는 뭐야?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마다 용수철 상수를 알게 된다면 나는 그걸 이용해서 그 용수철에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이라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 이 탄성력은요. 그래서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한 만큼이 용수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는 용수철 상수가요 100인데 어떤 모르는 물체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가 10인지 모른다고 할 때 10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럼 늘어난 길이의 X자리에 10cm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 얘기해봐. 그렇죠. 단위 계산.
얘는 0.1m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물리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작용한 이 용수철에 작용한 탄성력이 몇 뉴턴이라고요? 10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터라는 단위도 계산이 돼서 남는 단위는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가 남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과 탄성계수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꼬맹아,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 kx라는 식으로 계산할 거고,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는 x라고 할 건데,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요,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용수철의 항상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값이니까 지워져서, 그렇죠? 기울기 값이 그 용수철의 탄성 계수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은 뭘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죠. 그렇죠? 사실은 이 면적이라는 건 가로에다가 세로라는 x축과 y축의 곱인데요. x축은 힘을 줘서 늘어난 거리고요. 세로축은 그걸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웠습니다.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사람이 한 일이야. 그러면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사람이 일을 해주면요, 용수철 입장에서는 일을 받습니다.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용수철은요, 일을 받은 이만큼이 용수철이 갖게 되는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뭐였습니까? 불러. 네, 삼각형 넓이니까 반드시 붙어야 되는 2분의 1 물론 K, X 제곱이 바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되더라.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라면 영재는요, 응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더 깊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 이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서요, 용수철 상수가 K고요. 여기다가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10cm 늘어나요. 뭐 그런 애라고 치자. 그럼 얘는 용수철 상수가 100이겠죠. 되겠어? 네. 그래요. 제가 이 용수철에 10N을 매달리니까 얘가 10cm 늘어났어. 그러면 이 용수철을 반이 잘라. 생각해봐. 용수철을 반으로 자른다? 그래놓고 똑같이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여전히 10일까? 더 늘어날까? 더 적게 늘어날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를까? 이런 내용이 언제 나와요? 더 적게? 얼마? 자, 그건데 10cm. 생각하는 걸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용수철이 10cm 늘어나서 얘가 10cm 내려가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10cm는 어디가 늘어나는가? 용수철의 어느 부분이 10cm 늘어나는가? 사실 이렇게 10N의 힘이 작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실에 물체를 10N짜리를 매달면 10N이 잡아당기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작용도 얼마? 10 보여? 똑같이요. 용수철에도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요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것도 10N, 요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도 10N, 요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도 10, 요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도 10, 요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도 10입니다. 그러니까 용수철 전체에 똑같은 힘이 고르게 퍼져요. 맞아요? 자, 그러면 10N의 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수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반으로 짜면 그래서 16분짜리를 빼잖아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 얼마? 그래도 10, 그래도 10, 그래도 10, 그래도 10이야.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10일까? 아니죠.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제 5하게 해야 돼. 왜? 이 간격의 개수가 뭐하니까? 줄어듭니다. 알아요? 네. 이 간격이 많을수록 늘어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잘 늘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반으로 잘라버리면 늘어날 수 있는 간격의 개수가 줄어들어. 됐어. 네. 여기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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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늘어나면 다 더해서 10cm였는데 반으로 잘라버리면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5cm밖에 안 늘어나. 이거야. 됐어. 그래서 용수철을 자르는 순간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도 늘어난 길이는 5cm 절반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자르면 얘를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밑으로 달았다고 치자. 이제는 응용이죠. 한번 배웠으니까. 자, 하나 더 용수철을 똑같은 걸 달아서 10N을 매달자. 늘어난 길이 20m. 됐죠? 그러면 보면 지금 내가 원래 이 A라고 하는 용수철에 작용한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에다 늘어난 길이를 곱할 건데 첫 번째 자르기 전 원래는요.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K1 때 그래서 얘가 10cm 늘어났어요. 그래서 탄성력이 10N이에요. 근데 이걸 반으로 자르니까 똑같이 10N짜리를 매달아도 늘어난 길이가 얼마밖에 안 되니? 5cm밖에 안 되지. 탄성계수가 어떻게 된다니까? 2배 커졌다는 얘기다. 자르면 자를수록. 맞아?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용수철을 2배 길게 하면 소매가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된다 했잖아. 그러면 용수철 상수는 똑같이 16N짜리 매달았으니까 용수철 상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용수철은 길이를 달리하면 용수철 상수가 변화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실제 사고에 힘이 생겨요. 되겠냐? 이런 거야. 그래서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건 그 용수철 현재 상태에서 1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용수철을 자르면 자를수록 늘어나는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수값은 커지는 거야. 되겠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탄성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요. 사실은 물체에다가 힘을 줬을 때 물체가 변형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만든 아이고 그 힘을 잴 때 이용한 힘의 종류가 탄성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바뀌는 아이도 있지만 이건 딱 중학교 1학년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중학교 1학년 거예요. 힘을 줬을 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야.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게 중학교 1학년에 심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내용이 문제에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중학교 교과서에 단어 하나만 들어있으면 그거 꼬투리 잡아서 계속 들어가면 중학교 심화야.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대학교 때도 해뭐 그런 거야. 됐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체에다가 힘을 주면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힘을 주면요. 얘는 힘을 주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죠. 됐어?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운동 상태는 빠방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을 줬을 때요.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힘을 줬더니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 배웠어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요. 힘을 받아서 빠르기만 빨라지는 경우. 얘들아 봐. 어떤 운동이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어? 자유.
낙하 운동. 하나 더 있잖아. 빠르기만 빨라지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거꾸로 빠르기만 느려지는 운동. 연직상반. 그거. 그죠? 너무 오래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다. 등속 원운동. 와, 그래도 뭐 들은 거 있어. 등속 원운동 웃겨 죽겠네. 뭐 아는 게 있나 봐. 자,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있어. 그렇지. 내 새끼들이 뭐 들은 건 있네.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우리 학원 애들이 어디 가서 물들을 치지 않습니다. 워낙에 욕을 먹어가면서 배워가지고 잘합니다. 자, 근데 보면 실제로요. 내가 어떨 때는 빠르게만 바뀌고 방향만 바뀌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다 바뀌는데 뭘 조절하면 빠르게만 바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향만 바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수도 있을까? 이거 뭘로 조절해? 힘의 뭘? 힘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주면 빠르게만 바뀌어? 뭘로 조절할까? 나는 오른쪽으로 E의 빠르기로 A라는 물체가 굴러가고 있어. 근데 이 새끼한테 힘 줘가지고요. 빠르기만 바뀌게 할 거야. 힘 어떻게 조절했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또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빠르기만 바뀌어요.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게 하려면 반드시 물체가 가고 있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을 합해서 우리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빠르기만 바뀌지.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 받으니까 빨라진 거야. 연직상반은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 받으니까 속력이 느려진 거야. 그래서 이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을 우리가 합쳐서 나란한 방향이라고 과학에서는 얘기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얘도 똑같이 10N의 힘을 줬는데 얘도 똑같이 10N의 힘을 줬다? 크기도 똑같다? 근데 얘 방향만 바뀌어. 빠르게 안 바뀌어. 어떻게 하면 그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수직 방향으로 힘 주면 방향만 바뀌어. 그쵸? 네. 그래서 방향만 바뀌게 하는 운동은요,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어.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한번 그려봐 줄 테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생각해봐. 자, 실에다가 공을 매달고요. 뺑글뺑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이 A 순간에 운동 방향 화살표로 그려봐. 운동 방향. 그러니까 그거 그려봐. 어느 쪽으로 그릴 때. 얘가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원의 접선. 그래서 여기서 실끄름의 특히 이유가 나와요. 이게 실제로 얘가 달려는 운동 방향이에요. 그 운동 방향을 우리가 원의 접선 방향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왜 그 방향으로 못 날아가? 그건 힘 받아서 그래. 어느 방향에 힘 주고 있어? 어느 방향? 원운동하는 애들은요, 힘이 무조건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이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멋진 말. 구심력. 되겠어? 그랬더니 봤더니 힘과 운동 방향이 몇 돌리고 있냐? 그래서 방향만 바뀌어. 빠르게 안 바뀌어. 이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막 돌다가 여기에 맞다고 쳐봐. 자, 그럼 그려. 운동 방향. 그렇죠. 원의 접선. 이 방향이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 힘의 방향 그려. 그렇죠. 무조건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이게 몇 도라고? 90도. 이 얘기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N은요. 항상 어디에 있든
물체의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받고 있고 그 힘과 90도 방향으로 물체가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니 이렇게 경사면에서요. 경사가 있는 이 공간에서 쇠구슬이 굴러내려가고 있어. 나 이제 방향만 탁 바뀌게 하고 싶어. 그럼 힘을 어디서 줘야 돼? 가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방향을 바꿔요. 빠르게 안 바뀌어요. 그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N의 힘을 줬는데 선생님이 한꺼번에 다 바꾼대요. 힘을 도대체 어떻게 줬습니까? 그렇죠.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한 방향도 아닌 물체가 가고 있는 것과 비스듬한 방향. 됐어?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을 준 방향이 비스듬하니까 한꺼번에 방향도 빠르게도 다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날아가는 포물선 운동이 그렇대요. 땅으로부터요. 공을 던지면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 이게 포물선 운동이야. 그래서 순간 보면 공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랬을 때 여기에 왔을 때 이 공이 날아가는 방향은 통선 방향이 일로 가요. 그치? 근데 얘는 무슨 힘 받아? 그러니까 중국은 이러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맞아? 오케이. 얘 여기 왔어. 운동 방향이 어딜까요? 총선. 이 방향이죠. 근데 얘 무슨 힘 받아? 중력.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비슷하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빠르기도 방향도 다 바뀌고 있구나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내가 힘을 주면 빠르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바꿀지는 운동 방향과 힘이 이루는 각도를 조절해야. 각도를 나란하게 주면 빠르기만 바뀌게 하는 거고요. 수직하게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고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대.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인데, 됐죠? 한꺼번에 모양과 운동 상태를 다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날아오는 공을 순간 딱 하고 칠 때 공이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날아가서 한꺼번에 모양도 바뀌고 운동 상태도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네 머릿속에 빨리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종류 몇 가지 있을까? 중학교 1학년 때 몇 개가 있냐? 힘의 종류.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정기력, 자기력. 이렇게 이어서 됐어. 실제로요, 힘의 종류는 6가지예요.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힘에도요, 그 힘이 만들어진 원인이 뭐야? 질량 때문이에요. 그럼 넌 만유인력이야. 저는 전압 때문이에요. 그럼 넌 전기력 때문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힘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힘의 종류를 나누는데 그 힘의 종류가 6가지라고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탄성력, 마찰력, 부력, 전기력, 자기력, 중력인데 그 중에서요 전기력과 자기력은 중2 때 배웁니다. 됐어. 탄성력, 마찰력, 부력, 중력 이 4개는 중1 때 배웠고요. 그래서 합체해서 6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6개의 힘을 눈에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6개의 힘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알아? 맨날 과거 입시에 나온다. 힘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죠. 중학교 1학년 때 보존력이라는 단어 써봤대.
접촉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그래서 접촉할 때만 작용하는 힘과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꼭 접촉되어 있어야만, 붙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 몇 개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6개 중에 마찰력, 탄성력, 부력, 이렇게 세 가지. 접촉되어 있어야만 작용할 수 있는 힘이며 물체가 바닥이랑 붙어 있어야 마찰력이라는 힘이 생기죠. 용수철을 잡아서 당겨야만 탄성력이라는 힘이 생기고요. 물속에 꼴딱 들어가야 물속에 있는 부력이라는 걸 받아요. 물 바깥에 있는 새는 물의 부력을 못 받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해. 와, 나 쟤랑 떨어져 있는데 쟤가 자꾸 날 잡아당겨. 그래서 뭘 것 같니? 그게 바로 전기.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요, 한 놈은 플러스가 여기 있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둘이 막 감겨.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전기력이 작용한대. 그것처럼 자석도 떨어져 있는 N극과 S극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긴 하나요. 자기력도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고요. 또 뭐가 존재하세요? 중력. 땅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습니다. 맞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촉되어 있을 때만 생기는 힘이냐,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생기는 힘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그 중에서요, 이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이 세 가지 힘을요, 이렇게 한 팀, 얘만 따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번에 화학 문제 혼합물의 분리 나오는데요. 실제로 과학 뭔가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거 열심히 하고 분석하는 거. 힘을요, 전기력, 자기력, 중력은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사실은 얘네 둘하고 얘는 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전기력, 자기력은요, 서로 같은 극끼리는 뭐하니? 밀어내는 거지. 반대 극끼리는 뭐하냐? 당기는 능력. 그죠?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요, 인력도 작용하고 촉력도 작용하는 힘이래. 근데 중력은 인력만 작용해요. 촉력이라는 힘을 못 만들어요. 됐죠? 중력은 인력만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중력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뉴턴이 발견한 만일 인력, 촉력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이거 중국 새끼들이 만일이라고 줄여온 거야.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네. 그거를 만일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접촉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과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힘, 얘네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상세하게 옛날에 가르쳤는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거 하겠다는 거야. 그 중에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마찰력입니다. 접촉되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 중에서 두 번째 힘에 마찰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마찰 작용에 안 작용에 이런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마찰이 뭘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찰이라고 하는 힘, 마찰력. 자, 마찰력이 뭐니? 설명해봐.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건 반드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물체가 밑으로 미끄러지고 있대요.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고 있냐? 위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물체를 내가 실로 연결해서 끌어올리고 있대요.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고 있냐? 아,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은요,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였다? 중2 때 배웠어? 배운 척 해봐. 새끼들이 중1 안 나왔어? 어? 내가 선행을 물어봐? 후행을 물어보잖아. 뭐? 문득문득.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요. 두 개가 있는 거죠. 마찰력은 물체와 바닥 사이에 거칠기 새끼야.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자,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와 바닥 사이가 얼마나 거치냐, 거칠기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얼음판 위에서 잡아당기는 것보다 아스팔트에서 잡아당기는 게 훨씬 더 거칠기 때문에 마찰력 커. 이거야. 그래서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이 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거칠기를 물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물리에서는요, 얘를 뮤라고 쓰고요. 그냥 그렇게 써. 뮤라고 읽어요. 알파 베타처럼. 됐어. 네, 글이 씁니다. 뮤라고 쓰고요. 이거를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읽는다. 마찰계수라고 읽는다. 됐죠?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를 마찰계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애에 마찰계수가 0.51애가 있고 마찰계수가 0.21애가 있대. 누가 더 거친 거야? 0.5가 더 거친 거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바닥의 그 거친 정도를 표현하는 걸 마찰계수라고 하고, 숫자가 클수록 더 거칠어 이런 뜻이야. 이거 엄마 피고 이거 아빠 피고 이런 뜻이야. 됐었나? 그래, 되겠어. 자,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만? 아니, 똑같은 거치는 곳에 있어도 누가 더 마찰력이 클까요? 자, 누가 더 클까요? A, B. 누가 더 마찰이 클까요? B요. 뭘수록? 무거울수록. 바닥을 더 많이 두을수록 마찰력이 커요. 이거 아니야? 됐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요,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더 커라고 합니다. 무거울수록 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실은요, 이 무거울수록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 이게 마찰력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 뭐지만 수직 항력 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대문자 n이라고 쓰고요. 이걸 수직 항력이라고 읽어. 됐어? 그러니 이렇게 물체를 2kg짜리를 바닥에 놔. 그러면 물체는요, 바닥을 몇 뉴턴의 힘으로 누르니? 20뉴턴의 힘. 됐어? 20뉴턴의 힘으로 누르면 바닥은요, 얘가 내려가지 않게 20뉴턴의 힘으로 뭐하니? 밀어 올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을 수직하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만큼 밀어 올립니다. 됐어? 네. 그래서 요 힘이 수직 항력이랑 같아서 수직 항력만큼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내가 땅바닥을 20으로 누르니까 땅바닥이 나를 20으로 밀어 올리겠죠. 됐죠? 네. 수직으로 누르는 이 힘이 20뉴턴인데, 꼬맹아, 잘 봐. 잘 봐. 내가요. 이 새끼가요, 이렇게 20kg짜리가 있어. 그럼 원래는 땅바닥을 20으로 눌러야 돼. 맞아? 자, 근데 20으로 누를 건데 내가 이 새끼를 여기 위를 잡아서 5뉴턴의 힘으로 들어 올리고 있어. 그럼 얘가 실제로 땅바닥을 누르는 건 얼마니? 15. 그럼 마찰은 15만큼의 힘만 만들어. 2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만큼 마찰을 만든단 말이야. 2kg라고 해서 무조건 20뉴턴에 해당되는 마찰력을 만들지 않아. 알겠어? 네. 또 알아? 또 알아? 너네 수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수학은 정말 열심히 해. 자, 각도가 30도인 경사인데
16N이나 죽는 걸 봤어. 근데 여기다가 가만 놔두면 이 물체는 어디로 가고 힘 받는 이 방향으로 가냐? 절대 안 줘. 어디로 가고 경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 힘 어디서 왔어? 중력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경사면과 날아가는 방향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 이 두 개의 힘으로 힘이 나눠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뭐 배웠냐면 하나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으면 사실은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몇 N의 힘을 받은 거랑 같아? 30N의 힘을 받은 거랑 같아.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걸 힘을 뭐 했다 그래요? 합성. 그래서 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힘을 우리가 합력 또는 알짜 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거꾸로 이 하나의 힘을 그래서 여러 개의 힘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나누는 걸 힘을 분해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힘을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건 합성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되는데 만약에 물체의 힘이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두 개가 작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성했지? 어떻게 합성했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죠. 그치?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16N의 힘 받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합성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힘을 합성할 때는요.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더하는 게 합성하는 방법이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합성하는 방법이야. 맞아? 그러면 이제 보면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하나의 힘 물체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네, 8N 하나는 위쪽으로 6N의 힘이 작용한다고 치자. 90도.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몇 N의 힘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일까? 이렇게요. 같은 방향일 때는 두 힘을 더하는 게 합성하는 방향 방법이고요. 자, 반대 방향일 때는 두 힘을 빼는 게 합성하는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비슷한 방향이거든요.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투라는 거예요. 이게 물투. 이렇게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요.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그걸 그려서 합력을 구하다 평행사변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F1이라는 것과 평행하게 여기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F1 머리 끝에다가 F2와 평행하게 힘을 이렇게 그리시면 얘와 얘가 평행하고 얘가 얘와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야. 맞아?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요.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그래서 대각선 쪽에 있는 점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이게 바로 두 힘의 합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러면 합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입니다. 근데 보면 잘 봐. 이게 6N이면 여기도 6N이지. 이게 90도니까 여기도 몇 도겠냐? 90도. 사실은 이거 평행사변형이지만 잘라서 보면 이 자체가 뭐냐? 직각삼각형 피타야. 맞아? 그러면 이게 6이고 이게 8이네. 얘가 얼마니? 10.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 돼. 그죠? 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봐. 얘가 10N이야. 그러면 10N의 이 힘을요. 나는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두 힘으로 뭐 할 수도 있어? 방해할 수도 있어. 맞지? 이거잖아. 그랬을 때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F2고요. 이 힘을 나는 X축 방향의 힘하고요. F1, Y축
요각도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요각도가 세타래. 그래 산수하지. 이거 90도 X 주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90도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F고요. 사이각이 세타야. 그럼 보면 요 길이가 얼마일까? 어떻게 구할까? F가 있습니다. F 뭡니까?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면 돼. 납득이 되냐?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F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면 돼. 이해돼? 요 F가요. 사실은 요 힘을 90도 방향으로 두 힘으로 나누면 사실은 경사면과 나라는 방향과 경사면과 수직한 두 힘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평행사각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 되는 힘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경사면 아래쪽으로 얘를 잡아당기는 이 힘을 원래 이름 없는데 선생님은 경사력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요. 물체가 경사면을 90도로 콩 누르는 힘, 이거 수직항력이죠. 맞죠? 네, 이렇게 두 힘으로 찢어져. 근데 요 각도가 꼬매나 세타래. 요 힘이 mg래. 이게 직각삼각형이래. 보이지?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 직각삼각형 어디가가 세타인데? 찾을 수 있나 우리 꼬맹이들이? 어디가 세타일까? 말만. 여기 세타면 여기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어디가 세타야? 어디가? 무조건 중력과 수직항력 사이의 각도가 세타입니다. 됐어요? 네, 집어서 키워 질문해 보십시오. 되겠죠? 네.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인 직각삼각형이니까 보면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경사력이 얼마일까? 이거 얘가 mg니까. 네. 자, 물체를 여기다 놓으면요, 이 경사력 때문에 물질이 뭐합니까? 상 내려와, 상 내려와. 됐어? 그래서 이 힘이 뭐라고 했어? mg 상 내려가 세타. 아니야. 그거죠, 그거죠. 바닥을 콩 눌러. 이 새끼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mg 콩 눌러 세타. 오면 병식이 먼저. 물체의 마찰력은 그 물체가 놓여 있는 면을 90도로 누르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마찰력을 뭐가 먹으니 mg 콩 눌러 세타의 수직한 힘. mg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요, 무거울수록 마찰이 커요.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때 물체를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마찰력을 실제로 만드는 건데요. 물체가 그냥 평면에 놓여 있다면, 물체의 무게가 수직항력이 돼서 보편적으로 마찰력을 만들 텐데, 물체가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면에 있다면 경사면에서의 수직항력은 얘입니다. 콩 눌러 세타. 맞아? 그래서 이때는 mg 콩 눌러 세타만큼 마찰력을 만들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됐죠?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쓱 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바닥에 한 물체는 뉘어나 A, 한 물체는 세워나 B, 누구의 마찰력이 더 클까? 얘는 땅바닥이랑 접촉 면적이 넓어, 얘는 땅바닥이랑 접촉 면적이 좁아. 누가 더 마찰력이 클까? A야 B야? A? B? 응? 그냥 알아요? 마찰력은 단 면적의 넓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찰은 같습니다. 괜히 똑같은 거칠기, 똑같은 수직 항력이라면 많이 닿아있던 조금 닿아있던 닿아있는 면적은 상관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마찰력은 접촉, 면적하고 상관 따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는 게요. 물체의 거칠기와 수직 항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마찰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마찰력은요. 다른 힘은 다 알 거 없었는데 마찰력만 운동을 방해해서 스몰 F 쓰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마찰력은요.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부합값이 실제 마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마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수직 항력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하면 돼. 그러면 물체가 갖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너네 알아? 이 마찰력에도 종류가 있어. 실제로요. 바닥에 A라고 하는 10kg짜리 물체가 멈춰 있어. 근데 내가 얘를 가게 하려고요. 10N에 이거 땡겼는데 애색이 안 가. 마찰력이 있을 거 없을까? 땡겼는데 안 가. 정지되어 있어. 마찰력 얼마가? 10. 그러니까 항력이 0에서 안 가는 거죠. 그죠? 10이네 마찰력. 근데 내가 힘을 조금 더 크게 해서 20으로 주니까 그래도 안 가. 마찰력 얼마니? 20. 정지되어 있을 때 마찰력이. 그래서 네가 주고 있는 힘만큼 마찰력이 그때그때 생겨. 알겠어? 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생기는 마찰력은요.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마찰력이에요. 이만큼이 정지되어 있는 공간인데 네. 내가 힘을 10N 주면 마찰력도 10이 되고요. 20N 주면 마찰력도 20, 30 주면 마찰력도 30. 그래서 마찰력은 외부에서 주는 힘하고 같은 크기만큼 생겨요. 됐죠? 정지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가 30을 줘도 이 새끼가 안 가요. 내 마찰력이 3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 안 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에 가겠죠. 그래서 언제 갈까 해봤더니 얘가 멈춰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마찰력이 얼마냐면 40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40의 힘을 줄 때까지는 뭐 한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근데 40보다 힘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주면 그 순간부터 뭐 한다는 거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 마찰력에는요. 멈춰 있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 10, 20, 30, 40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요 견딜 수 있는 멈춰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마찰력을 뭐라고 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적어도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줘야 그때부터 가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40까지 힘 줄 때까지 안 가. 근데 4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그때부터 가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라고? 40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의 힘을 주면 당근 가. 그렇죠? 가. 그러면 가고 있는 동안의 마찰력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최대 정지 마찰력이 40인데 운동 마찰력은 얼마예요? 운동 마찰력은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훨씬 작습니다. 10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 마찰력이 10이야 요즘. 그래서 네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요. 마찰력 그래프 모양이 되겠냐? 네. 그러면 이 운동 마찰력은요. 속력이 빠를 때 10이라는 거야, 느릴 때 10이라는 거야. 이거 속력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마찰력이 늘 한결같이 10이야. 속력이 빨라도 10, 느려도 10, 움직이면 10이야. 알겠어? 선생님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요. 얘한테 지금 마찰력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는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지 마찰력 어떻게 알아? 이거 네가 준 힘만큼이 마찰력이죠. 반응만 받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네가 준 힘의 크기를 측정하면 돼. 그게 마찰력의 크기야.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을 계산하지 않아. 야, 네가 주고 있는 힘의 크기를 제외하면 돼. 그러면 도대체 마찰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계산은 언제 써요? 이거 두 개 구할 때 씁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나 운동 마찰력을 구할 때 쓰는 게 처식이야.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때도 뮤 n으로 쓰면 되고요. 운동 마찰력을 구할 때도 뮤 n을 쓰면 되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운동 마찰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식으로 써요? 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마찰 개수가 두 종류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마찰 개수가요 두 종류라서 정지 마찰 개수가 0.4야 라고 주고요. 이 정지 마찰 개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 마찰 개수가 0.2야 라고 했을 때 운동 마찰 개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운동 마찰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마찰 개수가 달라.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때는 정지 마찰 개수 집어넣고요. 운동 마찰력을 구하고 싶으면 운동 마찰 개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10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정지 마찰 개수에다 수직하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정지 마찰 개수가 0.4래. 오케이? 0.4. 그럼 수직하게 얼마 정도 돼? 그래서 이게 수직하게 얼마야? 아니지. 10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죠. 됐죠? 그래서 얼마?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 40이네? 이렇게 나와. 맞지? 운동 마찰력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운동 마찰력에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0.1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10. 그러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상태인 저 아이한테요. 내가 절방 60N의 힘을 줘서 올렸어. 갈까 안 갈까? 가가 가죠. 최대 정도 가시고 큰 힘을 줬으니까. 그죠? 가서 그거는 갈까? 맞아요. 할까? 가속도가 얼마일까? 간다며?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겠지. 멈추다가 가는 거니까. 가속도에 얼마라고요? 5만. 왜냐면 얘는요 최대 정지 마찰력 40보다 큰 힘을 줬으면 가겠죠. 가는 그 순간부터 마찰력은 얼마만 작용한다? 10이라는 운동 마찰력밖에 작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50. 그러니 가속도라는 건 물체의 질량이나 알짜 힘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0N의 알짜 힘을 10kg짜리 물체가 받기 때문에 얘의 가속도는 얼마다? 5다라고 계산하는 게 맞아.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하겠어? 네, 이런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고요. 선배들이 쓸 때 자주 쓸 때요. 접촉 면적하고 상관없는지도 실험하지만 정지 마찰 개수가 왜 운동 마찰 개수보다 클까? 요거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걸 잘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면 이제
알아야 되는 단어 없죠? 물리에서 두 정도 나왔고요. 전압, 전류, 저항 사이에 관계로 거울 그러니까 지금 불러둔 거 대구하고 세종 아직 서울하고 경기를 높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나 잘못됐어? 하겠어? 네. 자, 그러면 접촉해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힘인 마찰력하고 탄성력을 했어. 자, 물론 부력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중력을 먼저 하죠.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 그죠? 우리 중력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중력의 원래 이름은 만유인력. 그러니까 원래는 만유인력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은요 서로 당기는 힘을 갖게 돼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만물에서 라고 하는 물질. 자, 물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가장 그래서 단순한 기준이 뭐예요? 어떤 애가 물질이고 빛은 물질이 아니네. 왜? 이거죠. 물질과 물질이 아닌 걸 구분하는 간단한 러브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질량. 아무리 작아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야. 그래서 전자는요 질량이 이때 어때? 이때. 그래서 전자는 물질이야. 그래서 근데 빛은 질량이 이때 어때? 얘는 없대. 그러니까 빛은 물질이 아닌 현상이야. 이거거든요. 물질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가장 그래서 근본이 되는 기준은 질량의 유무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더럽게 커 라지 M 10kg. B라고 하는 물체는요 질량이 조금해 스몰 M 1kg 라고 하는 두 물체가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잴 때는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지 거리야?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재야 두 물체 사이의 거리야? 끝에서 끝까지? 그러면 네 배에서 내 배까지? 그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니에요. 물리는 정확하게 측정을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뭔가를 재는 기준이 있어요. 거리를 재는 기준이 있어요. 모든 물체는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물질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입니다.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재야 물질 간의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 사이의 거리가 2m라고 치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이 물질 사이에도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한답니다.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요. 당겨? A가 B를 당기네. 오케이. B가 A를 당기네. 오케이. 이제 그 말을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더 클까요? B가 A를 당기는 힘이 더 클까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클까? 아니면 B가 A를 당기는 힘이 클까? 어떨 것 같냐? 같아야죠. 이게 무슨 관계니까? 작용, 반작용의 그 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뚱뚱한 새끼가 훨씬 더 세게 잡아당길 거 하죠? 안 그렇다고요.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 그런 거면 지구가 너를 당기는 힘이 세게 있냐? 네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세게 있냐? 그게 같아요. 알겠어? 신기하죠?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끼리는요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있는데 그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이 떨어져 있는 모든 힘을 구하는 식이랑 다른 것입니다.
됐어. 그 만유 인력 구하는 식이 뭐냐면요. 만유 인력 구하는 식이 R제곱분의 GMM입니다. R제곱분의 GMM이 만유 인력 구하는 식이자 전기력 구하는 식이자 자기력 구하는 식이야. 됐어? 그 중에서 R이 뭐냐면 두 물질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2m 떨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분의 G는 만유 인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을 집어넣으면 되고, 전기력은 전기력 구하는 상수값 집어넣으면 되고, 자기력은 자기력 구하는 상수값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유 인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은 라지 G 써요. 알겠어? 그래서 G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지만 우리는 왜 필요 없어? 그냥 1이야. 이렇게 상수 필요하면 줘. 알겠어? 네. 거기에다가 양 물질 사이의 질량을 곱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10 곱하기 1 이게 두 물질 사이의 만유 인력이라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9.5N의 힘으로 서로 당기는구나. 만유 인력 상수를 우리가 1을 본다면 그래서 네 2.5N의 힘으로 당기네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A가 B를 2.5N의 힘으로 당기고 있고요. B도 A를 2.5N의 힘으로 당겨. 이게 바로 그래서 만유 인력의 크기야. 이렇게 보여. R제곱분의 GMM 이렇게 해. R제곱분의 GMM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는 서로를 당기는 만유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질량이 커도 너무 큰 이스피가 지구 또는 달 또는 태양과 같은 뭐라면 천체라면.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체가 커도 너무 큰 천체야. 이 새끼 지구야. 그리고 질량이 작은 그 아이는 사실은 나였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천체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만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중력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구의 중력 구해보는데 신기한 거 보세요. 그러면 지구의 질량이 라지 R이고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요. 나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구와 나 사이의 만유 인력을 구하려면 R제곱 둘 사이의 거리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야. 여기까지 재야 돼. 그래야 정확해. 맞아? 근데 지구의 반지름 모델을 배웠어. 얼마야? 에라토스테네스 그 아저씨 새끼야! 지구인이 아니었구나. 지구의 반지름 6,400km. 개놈의 새끼들아.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7,300으로 재서 5차 생겼어.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안 되네. 한결 갔다. 6,400km. 지구의 평균 반지름. 그래서 그러면 6,400km나 되는 지구의 반지름에다가 땅바닥에서부터 나의 무게중심까지 거리를 더하면 되는데 너의 무게중심 어디냐? 너희들 뭐 무게중심이 어디냐? 머리? 배꼽이다 이 새끼야! 그러면 땅바닥에서 배꼽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 1m도 안 되지 새끼야. 그러면 6,400km에다가 1m는 더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물체가 받는 만유 인력을 구할 때 거리는 그냥 천체의 반지름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반 천체의 반지름만 집어넣어. 그래서 R 제곱분해 할 때 이거 지구 반지름 집어넣어. 분해 G 지구의 질량, 나의 질량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게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그 중력 때문에 지구가 나를 그 힘으로 당겨. 그러면 나는 당연히 집어 당기니까 내려가려고 땅바닥을 그만큼 뭐 하겠니? 눌러. 맞아? 지구가 당기는 만큼 내가 땅바닥을 누르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땅바닥을 누르는지 알려면 여기다 체중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게 나의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무게. 이거죠. 이게 무게거든요. 무게.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구의 중력인 거죠. 맞냐?
지구의 중력 가속도 주의 얼마라고요? 9.8이라고 맨날 배우잖아요. 이 9.8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을까? 요거 계산한 것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질량을 계산한 값이 9.78 얼마 모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올림해서 올리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쓰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거고, 어차피 이 숫자가 어린 작은 거니까 고등학교 때는 한 번 더 반올림해서 얼마로 쓴 거야? 10으로 쓴 거야. 그래. 됐어? 그래서 여러분은 중학교 때 9.8로 쓰지만 나는 10으로 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10으로 쓴 건데, 이 중력 가속도에 물체의 질량을 곱한 만큼이 그 지구에서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되잖아. 그러니까 1kg짜리가 지구에 있어.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는 얼마야? 지구의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니까 얼마? 지구에서 10분의 1을 받아. 이 뜻이죠. 그러면 2kg짜리는 얼마야? 곱하기 10 하면 얼마? 21분의 1을 받잖아? 근데 보면은 여기는 지구가 아니야. 여기 달이야. 그럼 뭐지? 그죠? 달의 중력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달의 질량을 집어넣어야 돼. 지구랑 같은 값 나오니 다른 값 나오니 다른 값 나오지.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에 비해서 달의 중력 가속도는 몇 분의 1?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구에서는 1kg짜리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서 16kg라고 하지만 달에 가면 똑같이 1kg이라도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10이 아니야. 대략 2.5 맞아. 그래서 대략 그냥 2라고 해도 되겠다. 2라고 하자. 그럼 몇 뉴턴이니? 2뉴턴의 힘으로 다른 간격.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 똑같이 1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지구에 있으면 10뉴턴이라는 중력을 받지만 이 물체가 달에 가면 겨우 2뉴턴이라는 중력을 못 받아. 왜? 중력 가속도가 달라서. 알겠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웠지.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뭐한다? 변한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나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러면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왜 달라져? 바로 그 장소마다의 뭐가 달라져서 그래? 중력 가속도가 달라져서 그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머리 인식해봐요. 지구가 동그랗냐? 지구가 동그란 줄 알았거든요. 됐어? 근데 지구가 동그랗지 않다고 요번에 배웠어. 지구는 어떻게 그럼? 네모네페? 아니죠.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야, 너네 지구에 가로줄하고 세로줄이 있는 거 알아? 그거 모르면 지학생한테 뒤지 맞아. 지구에는요. 가로줄도 있어요. 요번에 배웠죠? 이거 뭐예요? 경도. 맞아요. 지구에는 세로줄도 있죠. 이게 뭐예요? 경도. 아니야?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에는 가로줄이 이렇게 있어서, 그죠? 여기 가운데가 영도, 적도잖아요. 그죠? 세로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북극, 남극, 그죠? 그랬을 때요. 중심으로부터 적도까지의 반지름 A와 극까지의 반지름 B라고 하면 어디로 더 길까? 됐어. 그래서 과장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 이씨! 여기가 연락 길어! 여기 짧아! 그래서 적도가 길다. 지구는 적도가 긴 다원체야. 그래서 적도 다원체야.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구는요.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 적도가 더 긴 적도 타원체인데
그래서 A 지역에서 몸무게를 잰 A라는 사람은 600N인데 B는 여기서 쟀는데 600N이래. C는 여기서 몸무게를 쟀는데 600이래. 실제로 누가 제일 무거운 색이냐? C죠. 그래서 왜냐면 사실은 무게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건데요. 중력과 속도는 반지름이 길수록 중력과 속도가 뭐해지니? 작아요. 그래서 A는요. 중력과 속도가 반지름이 작으니까 10이라고 치자. B는 반지름이 조금 작으니까 중력과 속도를 5라고 치자. 내 말이야. C는 반지름이 더 훨씬 기니까 중력과 속도가 훨씬 작아서 1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그럼 실제로 A의 실제 질량은 얼마일까? 60kg짜리. 그래야 그래서 600 나오지. 그치? B라고 하는 애는 실제로 질량이 얼마일까? 120이지. C라는 아이의 실제 질량은 얼마일까? 새끼 600이야. 그래서 이런 새끼야. 그런 거야. 되겠어? 이런 거 느껴야 돼. 이런 거 느껴야 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과 속도라고 하는 거에 중심을 알셔야 되는 주의인 거죠. 그래서 보면 안 되네. A 포인트 있지? 자, 지구의 중력과 속도 10이야. 물체를요, 땅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거기다 쓸 수 있는 숫자들 다 집어넣어봐.
중력가속도가 우리는 10인 상태의 운동만 배워요. 그런데 중력가속도가 다른 천체에 가면 뭐가 나요? 이런 건 영재의 과거 영역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력가속도가 10인 지구에서 물체를 자율항상시키면 중력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초의 속도 무조건 10이 빨라져요. 그래서 1초의 속도가 10씩 빨라지는 이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중력가속도의 크기예요. 그러니 1초 지나면 무조건 속력은 지구에서는 10이어야만 되고요. 2초 지나면 무조건 속력은 20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물체는 2초 만에 땅바닥에 닿아요. 맞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중력가속도가 만약에 10이 아닌 5인 또 다른 천체에 갔다고 치자. 또 다른 천체에 가서 됐어. 20m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려.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질까? 도대체 이 시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려 빨리. 기울기가 11대 이거면 기울기가 오면 정확하게 절반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그때 있는 거리에 20m 이 넓이랑 같은 넓이에서 만들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이게 몇 초일까? 몇 초? 이게 4초? 이게 뭐지? A지. 이게 4초면은 얘가 가속도가 오니까 여기가 얼마가? 20? 그러면 여기가 20까지 더 맞춰? 됐어? 그러면 이거 넓이거든요. 40이죠. 나 20m 높여서 40을 왜 가는 건데? 뒤질래 이 새끼들아? 헛소리 좀 하지 마. 등가속도 공식 별거 아니야. 그래 등가속도 공식 빨리 세겠어. V는 S는 시간 모를 때 2 있으면 기억나지? 빨리 써.
V는 물론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1분의 1 AT 제곱 E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맞아? 근데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얼마? 맞아?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맞아? 그러면 자유낙하한 거리를 가리켜줬어.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궁금해. 그러면 요식을 사용하느냐? 낙하거리를 습관적으로 H라고 쓰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이 자유낙하했을 때 거리와 시간 사이의 관계야. 맞아? 되겠어? 예. 그럼 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T는요, 모두 G분의 뭐야? 2H야. 네? 네, 네. 근데 어차피 높이는요, 20m 일정해. 얘를 일정해. 그러니까요.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은요, 중력과 속도 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중력과 속도가 10이었다가 얼마로? 5. 됐어? 몇 분의 1 줄었어? 2분의 1 줄었지. 그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 길어지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다면 2초 걸렸다면 알겠습니까? 네. 달에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2배 길어져야 돼. 이런 뜻이잖아. 이해되냐? 이해되냐? 네. 지구 중력과 속도 변화의 몇 배? 그거에 그래서 반비례 하는 있어. 이런 겁니다. 이게 낙하 시간이죠. 이게 낙하 시간이죠. 이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절반이면 낙하 시간이 2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결정하는 건 제곱이니까. 그래서 루트 2배 길어져. 길어져. 중력과 속도가 작아지는 이유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느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다른 천체에 갔을 때 물체의 온도가 달라져.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중력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져요. 그리고 바닥에 닿을 때 속력도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되겠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중력과 속도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보면 중력과 속도가 똑같으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어차피 지금 중력과 속도가 다 똑같이 위아더 얼마야? 10이야. 그럼 거기에 1kg짜리를 떨어뜨려? 100kg짜리를 떨어뜨려? 누가 먼저 떨어져? 같다니까?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래서 루트 G분의 2H지 물체의 질량 상관이 있어 없어? 맞아? 그러니까 1kg짜리를 떨어뜨리던 100kg짜리를 떨어뜨리던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과 속도와 높이가 되죠.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과 속도와 높이만 결정한다. 질량 무관하다. 이해하겠어? 괜찮아? 되겠어?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중력이라는 거의 정체입니다. 중력이라는 거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도력하고 전기력하고 자기력하고 이런 거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전기력만 살짝 설명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요. 미안한데 지금 벌써 시간이 9시간이에요. 자, 보면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또 다른 힘 중에 하나가
알아요? 외고 차례예요. 그죠? 이 정기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실제로 A라고 하는 입자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얼마나 세냐면, 얘는 4라고 하는 세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량, 그래서 전기적 세기를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이래요. 그래서 전기적 세기를 나타내는 양을 전하량이라고 하고 전하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쿨롱밖에 없어요. 쿨롱. 그래서 얘는 4쿨롱짜리 전기를 띠고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B라고 하는 물체는요, 네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야.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된다고?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되겠지?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냐? 전기력. 그 중에서도 뭐? 전기력 중에서도 뭐? 인력. 서로 반대니까. 그 중에서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더 크겠냐? B가 A를 당기는 힘이 더 크겠냐? 같아. 그래서 작용반작용입니다. 그 전기력 구하는 식이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아. 그래서 뭐야? R 제곱분의 단지 표현만 달라. 크크크. 아까는 GMM 질량이니까 MM 썼잖아. 전화랑 Q였어.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크 5대5 형식. R 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해.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2의 제곱분의 전기력 구할 때 쓰는 상수를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9 곱하기 10의 부순이지만 우리는 안 해요. 그냥 이로 써. 자, 그리고 A와 B가 띄고 있는 전기적 세기가요.